지금 당신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혹은 스마트폰을 켜 은행 앱의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당신에게 안도감을 줍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11월, 대한민국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지만 자본의 세계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를 마주하려 합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5만 원, 10만 원을 내고 장을 봤을 때 당신의 장바구니는 예전만큼 묵직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1월 기준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미미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당신의 통장과 만나는 순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약탈자로 돌변합니다. 많은 이들이 은행 예금 금리 2%에 안도하며 돈을 맡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봅시다. 당신이 은행에서 2%의 이자를 받을 때 시장의 물가는 2.4% 올랐습니다. 명목상의 돈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마이너스 0.4% 뒷걸음질 쳤습니다. 작년에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재화의 양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1년 뒤 이자를 합쳐 1억 200만 원이 된 당신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은 99.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구매력은 우하향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부를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자산을 거대한 수영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수영장에 채워진 물은 당신의 구매력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해번 월급과 예금 이자라는 호스로 수영장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수영장 바닥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매년 2.4%의 속도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채우는 속도는 고작 2%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영장의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해도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당신은 사실상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빠져나간 그 물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물은 단순히 증발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배관 시스템을 타고 누군가의 수영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바로 빚을 진 사람, 그리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수영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돈이 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과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들이 왜 현금을 쓰레기라 부르며 금과 원자재를 사들였는지 그 잔혹한 부의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영장에서 빠져나간 그 물, 즉 구매력이 흘러 들어가는 첫 번째 종착지는 바로 빚을 진 사람의 수영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번다니 그것은 건전한 경제관념에 위배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는 성실한 저축자가 아닌 현명한 채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계를 꾀꾀 90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의 30평형 아파트 가격은 약 1억 원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님의 연봉이 2천만 원이던 시절입니다. 여기 두 명의 가장,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념을 가진 전형적인 성실한 가장입니다. 그는 은행 예금만을 고집하며 매년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았습니다. 반면 B씨는 자본주의의 게임 룰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본 3천만 원에 은행 대출 7천만 원을 더해 과감하게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00년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씨는 10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현금 1억 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동산 중개소에 갔을 때 마주한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1억 원이던 아파트는 이미 3억 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저축했지만 자산과의 거리는 좁혀지기는커녕 3배나 더 멀어졌습니다.
반면 빚을 졌던 B씨의 상황을 봅시다. 아파트 가격은 3억 원이 되었지만 그가 갚아야 할 은행 빚은 여전히 7천만 원입니다. 심지어 1990년에 2천만 원이던 연봉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빚 7천만 원이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제는 1.4배에 불과한 가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B씨는 자기 자본 3천만 원으로 순자산 2억 3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8배의 수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부의 이동, 즉 채권자에서 채무자로의 부의 이전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한 A씨는 사실상 은행의 채권자였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받은 B씨는 채무자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무게를 줄여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녹아내리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에게 자신의 구매력을 강탈당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빚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B씨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빚을 가치가 오르는 자산인 부동산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다면 그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파멸의 지름길이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의 경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부의 이동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구조적이며 일반 대중이 알아차리기 힘든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 리처드 칸틸론은 자본주의의 비밀스러운 작동 원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새로 찍어낸 돈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공평하게 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캔틸런 효과, 캔틸런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 효과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마을 축제를 상상해 봅시다. 구청장이 축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주민들에게 10만 원짜리 쿠폰을 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쿠폰 배포에는 엄격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쿠폰을 받은 것은 구청장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물건 가격이 오르기 전인 축제 전날, 가장 좋은 물건들을 싼값에 사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인들이 이 쿠폰을 벌어들였습니다. 상인들은 돈이 많이 풀렸네? 라고 생각하며 다음 날 물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외곽의 주민들이 뒤늦게 달려왔을 때는 이미 축제는 끝물이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 우화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경제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듯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자금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흘러갔을까요? 바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거대 기업들은 1~2%의 초저금리로 수백, 수천억 원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폭락하며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돈을 먼저 받은 계층은 헐값에 우량자산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곧바로 2단계, 자산가들의 파티로 이어졌습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코스피는 불과 1년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이미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마지막 3단계, 돈이 노동자에게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2020년 당시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봉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었습니다. 1년 뒤인 2021년이 되어서야 기업은 선심 쓰듯 임금을 3% 인상해 주었습니다. 노동자는 월급이 올랐다고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이 라면 값은 20%, 집값은 100%가 올랐습니다. 2020년에 돈을 좀 더 모아서 집을 사야지라며 은행에 저축했던 성실한 월급쟁이는 2021년이 되자 그 집을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은 권력이 있는 곳, 정부 은행께서 시작해 자산이 있는 곳, 기업 투자자를 거쳐 가장 마지막에 노동자에게 찌꺼기처럼 도달합니다. 노동자가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화폐의 가치를 다 갉아먹은 뒤입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것도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도 아닙니다. 그저 현대 화폐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부의 이동은 가장 거대하고 동시에 가장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연은 다름 아닌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빚쟁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4%를 넘어섰습니다. 국가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천문학적인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정직하게 세금을 올려서 갚으려 할까요? 그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세금 인상을 외치는 순간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다음 선거에서의 패배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무도 모르게 저항 없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지우개를 꺼내듭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조카가 찾아와 삼촌 10,000원만 빌려주세요. 1년 뒤에 꼭 갚을게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기꺼이 10,000원을 빌려줍니다. 당시 10,000원으로는 영화 한 편을 보고 팝콘까지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뒤 약속을 잘 지키는 조카가 10,000원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물가가 50% 폭등했습니다. 이제 10,000원으로는 영화 티켓 한 장을 사기도 빠듯합니다. 팝콘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약속을 지켰고 명목상의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돈을 빌려준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의 축소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100조 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은행, 그리고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이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돈입니다. 5년 뒤인 2025년 정부는 약속대로 100조 원을 상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물가는 매년 2.4%씩 올랐고 화폐 가치는 총 12% 이상 하락했습니다. 2020년의 100조 원과 2025년의 100조 원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는 실질 가치가 쪼그라든 돈으로 빚을 갚음으로써 앉아서 수조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세금 고지서는 날아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구매력 상실이라는 형태로 국가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GDP의 120%에 달하던 막대한 빚을 세금 인상이 아닌 20년간의 꾸준한 인플레이션을 통해 녹여 없앴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똑같은 일이 여러분의 통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지 목격했습니다.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그리고 국민에게서 정부로 부가 이동하는 이 약탈적 구조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곧 침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1970년대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인해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의 지옥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횡보했고 경제 성장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심지어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구원했을까요? 정답은 종이 화폐가 아닌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 10년 동안 현금과 채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을 기록하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반면 금, 골드은 연평균 실질 수익률 9.2%를 기록하며 화폐 가치 하락을 비웃듯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수익률은 무려 586%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역시 고금리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가치를 방어해냈으며 특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레버리지 삼아 자산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실물 자산으로 숨어라 라는 투자의 제1원칙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를 두고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기업을 사라두고 조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마진이 줄어듭니다. 이때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아이폰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애플처럼 말입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델리오는 이 상황을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Cash is trash. 그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불타는 집안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는데 핵심은 주식, 채권, 금, 원자재를 적절히 섞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빚은 인플레이션의 친구라고 했지만 모든 빚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가 다시 튀어오를 경우 변동금리로 빌린 3억 원의 이자가 연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순식간에 2.5배 폭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할부나 카드값 같은 소비자의 대출은 자산 증식과 무관하게 당신의 미래 소득을 갉아먹는 악성 부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가 증명한 이 생존 도구들을 어떻게 2026년의 현실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전술을 짜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이론 수업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생존을 결정지을 실전 매뉴얼입니다. 2026년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해 오늘 당장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수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냉혹합니다. 현금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십시오. 앞서 수차례 경고했듯 당신의 현금은 매년 2.4%의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얼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병원비 등에 대비한 6개월치의 비상 생활비만 남겨두고 나머지 잉여 현금은 즉시 자산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확정적인 손실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내일 당장 증권사 앱을 켜서 자산 배분을 시작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 1,500원 선을 주시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며 걷잡을 수 없는 2차 인플레이션 파동이 덮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당신 자산의 최소 30%를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미국 우량 주식을 샀거나 달러 예금을 들어두는 것.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원화 가치 폭락에 대비한 필수적인 헤지 수단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성 확인입니다. 현재 금리 수준에서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부동산과 주식 등 위험 자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금리를 다시 올린다면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이 예상될 때는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기민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50% 유지입니다. 레버리지는 부의 증식을 돕는 도구이지만 과도하면 흉기가 됩니다. 부채 비율이 자산의 70%를 넘어가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또한 대출은 반드시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매입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금 골드글 전체 포트폴리오의 5% 편입하십시오. 이것은 수익률 게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잃고 흔들릴 때 당신의 구매력을 보존해줄 최후의 경제적 구명조끼입니다. 금 ETF나 골드바 형태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활용.
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유일한 합법적 탈세 바구니가 바로 ISA입니다. 서민형 기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배당주나 해외 ETF를 이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세금이라는 확실한 비용을 아끼고 확정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손에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긴다면 당신은 이 돈을 어떻게 굴리시겠습니까? 대다수의 한국인은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사놓고 남은 돈은 안전하게 은행 적금에 넣어두자. 혹은 요즘 코인이 다시 뜬다는데 반은 코인 사고 반은 예금할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거나 혹은 자산의 방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4년 7월 88,800원까지 올랐다가 불과 4개월 만인 11월에 49,900원까지 추락했습니다. 무려 44%의 폭락입니다. 우량주라는 믿음 하나로 소중한 종잣돈을 한 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에 넣어두자니 1년에 고작 30만 원 남짓한 이자로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조차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도대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비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그는 약 1,2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며 지난 40년 동안 단 4번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돈을 잃고 비명을 지를 때조차 그의 포트폴리오는 14%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성과의 비밀은 바로 4-3-1-1-2 황금 분할 공식에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을 가장 정교한 숫자로 구현해낸 전략입니다. 이 공식은 어떤 경제 상황, 사계절이 닥쳐도 당신의 자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채권이 받쳐주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이 방어해주며 위기가 오면 현금이 기회를 잡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을 이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산의 40%인 400만 원은 주식에 배분합니다. 단, 개별 종목이 아닌 S&P 500이나 이 나스닥 같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산 증식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둘째, 30%인 300만 원은 채권에 투자합니다. 미국 국채나 우량채권 ETF를 사십시오.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때 채권은 가격이 오르며 전체 계좌의 수익률을 방어하는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셋째, 10%인 100만 원은 금 골드에 할당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라는 악천후를 견디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마지막 20%인 200만 원은 현금으로 남겨둡니다. CMA나 MMF 같은 유동성 자산에 넣어두십시오. 이 현금은 시장이 폭락했을 때 공포에 질려 투매에 동참하는 대신 헐값에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강력한 탄환이 되어줄 것입니다. 4-3-1-D, 이 단순한 비율 속에 1,200조 원을 굴린 거장의 통찰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나이입니다. 투자는 획일적인 공식이 아니라 당신의 생애 주기에 맞춘 유기적인 전략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00- 나이 법칙이 등장합니다. 100에서 당신의 나이를 뺀 숫자만큼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25세라면 100 빼기 25는 75입니다. 즉, 전체 자산의 75%까지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자산이 있기에 설령 폭락장이 오더라도 기다리며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55세라면 어떨까요? 100 빼기 55는 45입니다. 은퇴가 코앞인 시점에 자산이 반토막 나는 리스크를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비중을 45%로 낮추고 채권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여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격수, 주식을 줄이고 수비수, 채권을 늘리는 것, 이것이 자산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율을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략의 활용 점정은 바로 리밸런싱, 즉 주기적인 비율 재조정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원자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만약 주식시장이 호황이라 주식 비중이 40%에서 50%로 늘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분 좋다고 더 두는 것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늘어난 10%만큼을 팔아 수익을 확정짓고 그 돈으로 비중이 줄어든 가격이 떨어진 채권이나 금을 사서 다시 4-3-1-2 비율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싶어 합니다. 리밸런싱은 이 감정적인 오류를 강제로 차단하고 기계적으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리밸런싱을 실행한 투자자와 방치한 투자자의 10년 뒤 수익률 격차는 20% 이상 벌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을 위한 특별 보너스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섹터의 활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AI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극도로 큽니다. 따라서 전체 주식 비중 40% 안에서 약 10% 정도를 AI 반도체 및 테크 ETF에 배정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에 30%, AI 테크 ETF에 10%를 나누는 식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시장 수익률, 베타를 확보하면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알파를 포트폴리오에 가미하는 것입니다. 단, 명심하십시오. AI 비중이 전체 자산의 10%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박을 노리는 도박사가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아 끝내 부자가 될 투자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전략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 당신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막연한 기대가 아닌 냉정한 숫자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1,000만 원을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에 넣고 과거 40년 평균 수익률로 복리 투자를 지속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뒤 1,070만 원, 3년 뒤 1,225만 원, 5년 뒤에는 1,400만 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10년 뒤 당신의 계좌에는 약 2천만 원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원금이 2배가 된 것입니다. 20년 뒤는 어떨까요? 약 4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누군가는 고작 이 정도냐?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돈을 연 3%짜리 은행 적금에 넣었다면 10년 뒤 고작 1,34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선택의 차이가 10년 뒤 소형차 한 대 값 이상의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러나 이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투자는 투기가 되고 복리는 손실을 키우는 칼날이 됩니다. 첫째, 개별 종목 몰빵입니다. 삼성전자는 안전하잖아 라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우량한 기업도 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다음 주 50%씩 폭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개별 기업의 운명에 맡기지 마십시오. 무조건 ETF로 시장 전체를 사야 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ETF 2배, 3배 추종 상품입니다. 많은 초보자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레버리지 상품에 손을 댑니다. 하지만 횡보장에서는 음의 복리 효과, volatility decay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계좌가 녹아내립니다. 레버리지는 전문가의 영역이지 장기 투자자의 친구가 아닙니다. 셋째, 단타 매매입니다. 오늘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감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홀짝 게임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매매는 분기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할 때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장 내일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전 7단계 로드맵을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증권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토스, 카카오, 키움 등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2단계 투자금을 정하십시오.
꼭 1,000만 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3년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자금이면 충분합니다. 3단계, 비율을 확정하십시오. 기본은 주식 40, 채권 30, 금 10, 현금 20입니다. 4단계, 종목을 선택하십시오. 주식은 S&P 500, SPY, 채권은 미국 장기국채 TLT, 금은 골드 ETF, GLD, 현금은 달러 RP나 CMA를 매수하십시오. 5단계, 정한 비율대로 시장가로 매수하십시오. 타이밍을 재지 마십시오. 6단계, 달력에 알람을 맞추고 3개월마다 비율을 맞추는 리밸런싱을 수행하십시오. 7단계, 절대 팔지 말고 10년 이상 보유하십시오. 이 단순한 프로세스가 당신을 자본주의의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당신의 돈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도를 타는 소수의 승리자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는 끊임없이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 구조적 모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실하게 노동만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2026년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 끈적하게 달라붙은 고물가, 그리고 불확실한 금리 향방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가혹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1970년대의 오일 쇼크, 2008년의 금융위기, 2020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이 흐르는 원리를 이해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원칙을 지키며 자산을 모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의 이동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현금 보유자에서 실물 자산가로 돈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흐르는 강물에서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지만 노를 저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레이 달리오의 4계절 포트폴리오, 43120 공식, 그리고 6가지 생존 체크리스트는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오를 수 있는 튼튼한 노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 스마트폰을 켜고 당신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녹아내리는 현금을 단단한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무의미한 소비를 미래를 위한 투자가로 전환하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을 확신에 찬 기회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통장이 바뀌고, 통장이 바뀌면 당신과 가족의 미래가 바뀝니다. 경제적 자유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단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현실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웃으며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시작하길 참 잘했다고 회상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금융인생에 있어 가장 강력한 터닝포인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원칙을 가진 투자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가올 2026년, 여러분 모두가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비상하는 현명한 자산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경제적 통찰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불을 지키고 불려줄 더 날카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